절대로 초단타로 투기적인 매매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단기간 내에 내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내겠다? 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매달 수익을 내겠어요? 손실이 2%, 3% 날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직관력이 필요하고요. 좋은 기업을 선택을 했다면 공포스러울 때 들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온건히 즐길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레전드에게 듣는다.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FOMC 회의 17일에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시장은 뭔가 좀 격변하게 될까요? 뭔가 큰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용히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짧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금리 인상을 또 안 한다면 또 안도랠리가 당분간은 들어올 것이고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 연말에는 안 한다 보면 되거든요. 예전에 그 미 옐런 의장이 이야기할 때도 올해 한 번 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또 한 번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올해 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시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그냥 올해 한 번 하고 9월 달에 하고 올 연말까지 안 하게 된다면 일단 G2 중에서 미국이 우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 자체는 좀 박스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시장 자체가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박스권이고요. 그러면 박스권 안에서 어떤 업종이 또 주도군으로 나올 것인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가치주들이 예전에 많이 올랐거든요.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그동안 좀 실적이 부진했던 가치주들이 성과를 내면서 올랐었는데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완전히 전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자동차나 그죠? 일부 납폭 과대주들이 오히려 원화약세 수요주로 올랐던 기업들이 오히려 빠지는 개연성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지만 미 FOMC가 지나고 중국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어준다면 우리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1, 2하로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 하반기 실적이 좋은데 시장 리스크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미국, 중국,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드리고요. 이런 장에서 결국은 어떤 트렌드에 있는 기업들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중복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미국을 먼저 좀 살펴드리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요. 금리 인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해도 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나 나머지 뭐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은 모자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무리 늦어도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중국이나
유로존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미국만큼은 지표들이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통화 긴축,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를 이끄는 미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게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또 그저 지난달에 갑자기 한 달 전에 이하나 전화를 단행함으로써 자기들이 힘들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이하나 가치가 급락했고 원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이 급락했던 그 원인이었거든요. 물론 일부 수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긴 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 원화의 약세는 코스피 시장의 약세, 그러니까 서울 증시의 약세를 이끈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원화의 강세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올랐지, 원화가 약세로 돌 때는 일부 업종군들이 단기적인 수혜를 보지만 자동차나 이런 쪽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하나의 절하가 우리 시장의 신흥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이끌었고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을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예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품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유가도 폭락하고 지금 금 가격도 폭락하고 구리 가격도 폭락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그죠? 중국의 소비가 준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 쪽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던 나라들, 특히 그죠? 자원부국들 있죠. 뭐 호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실제로 최근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금융에 대한 그런 이기론이 그죠? 비관론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죠. 이런 비관론은 시시때때로 와요. 네. 실제로 그 비관론이 확산돼서 10년 이기설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실제로 1997년, 2008년 그 10년 주기로 보면 굵직굵직한 이기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왔고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한 2018년 정도 되면 금융이 일어났던 또 10년 후잖아요. 그때 이제 고령화 이기가 맞물려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중국이 이하나 저하하면서 지금 그 금융위기가 오히려 이제 10년 주기가 아니라 좀 더 짧아져서 한 8년 만에 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금융위기급, 매머드급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업무론적으로 보면 그죠? 양털깎기, 그죠? 그런 그 유대 자본이 그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고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그죠? 중국이 한 번 더 무너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죠? G2에서 G1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뭐 업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많은 국채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요. 중국이 타격을 받아서 그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국 경제도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덩치가 조그만 소국이 아니라 중국 같은 대국 정도가 타격을 받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 중국, 미국, 유로존, 일본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은 서로 극단의 길을 가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물러나면서 경제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요. 이번 위기도 잘 넘겨나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위기는 2013년도에 미국이 양쪽 완화는 이제 하지 않겠다,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2, 3년 주기로 오는 그 정도 위기로 보는 것이 맞지 10년마다 오는 파괴적인 그런 위기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지금 3%대 성장률을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도표 보시면 1분기 때 보통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한 번씩 떨어져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지만 2분기 이후부터 보면 다 3% 전후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꾸준히 금융위기 이후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추정하는 이유가 일단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이게 보시면은 5.1%까지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완전 고용이 한 5.3에서 5.5% 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게 5.11%였어요. 8월 실업률이. 그러니까 완전 고용은 달성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1% 초반대예요. 2%까지는 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1% 초반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FOMC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도 힘들고요. 하더라도 상당히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천천히 금리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 속도만 천천히 완만하게 하면 주식시장은 괜찮았다. 과거 사례 때도 보면 한 번은 급락하고 두 번은 급등했는데요. 인상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될 때는 주식시장이 급등했고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을 때 미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정치가 폭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옐렌 의장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중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 지수가 60포인트를 지금 상회를 했고요. 주택 경기까지도 호조가 되니까 금리 인상 시기는 무르익었다. 중국 사태 때문에 이번 달에 할지 이번 주에 할지 뭐 10월 달에 할지 12월 달에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늦춰질 가능성 쪽으로 미증시는 최근에 반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갔고요. 오히려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먼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자, 그다음 중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제 생각에 정상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갈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이니까 나쁘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들이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히 요번에 중국이 이하나 저하나 한 것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하나 저하를 했느냐. 제 판단에서는 일단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7%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은 7%를 하겠다는데 올 하반기에 정말 7%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하나 저하를 해서 수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최근엔 1년간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출에서 내수로 성장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진통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내륙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제가 볼 때는 경추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연착륙하고 한 6%대 정도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예전 같은 그런 시장은 전 나타나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간재 수출하고 중국 수출이 커질 때 같이 수혜를 받았던 그런 업종군들은 너무 많이 빠졌죠. 유가가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폭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유가를 비롯한 그 관련주들은 올라올 거라 봅니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그런 구도보다는 중국이 내수로 전환했을 때 부각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은 리커창 경기지수가 여전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그저 낮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외환 보유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한번 이하나 저하를 딱 하니까 외환시장에서 그죠 이하나를 추가적으로 절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팔고 나가는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하나를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요 외환 보유고가 꾸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은 이제 조금 오바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제 판단에서는 이 길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다 보여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방어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용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의 폭락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론은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다. 이 박스가 보면 이때가 금융위기가 발생됐던 시기예요. 그죠? 2008년도, 2009년도. 근데 보시면 이때 폭락한 이후로 돈을 뿌려가지고 회복이 됐지만 성장률이 그 이후로 보세요. 제후에 있는 회색 실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흥국이거든요. 신흥국의 성장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실질 GDP가 지금 빠지고 있죠. 선진국은 완만하게 빠지고 있죠. 이미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고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다가 금융위기 딱 맞고 나서 그때부터는 저성장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중국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나올 것인가? 중국처럼 생산해 줄 수 있는, 그죠? 인플레를 잡아줄 수 있는 생산 국가가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아직은 대체할 수 있는 덩치 있는 국가가 지역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지역별로 계속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성장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저성장 하에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성장하는 시대에서는 고속 성장하는 회사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그런 고성장주들이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던 겁니다.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저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트렌드주들이 선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죠?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죠? 중국에 진출했는 내수주라든지, 뭐 편의점 관련주들, 1인 가구 수혜주들 편의점 관련주들이라든지, 그죠?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 고령화 관련 또 수혜주들 그런 쪽이 돌아가면서 의료기기 장비주들이 다 폭등을 했거든요. 그죠? 최근 들어서는 또 핀테크나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정책적인 수혜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배당주는 뭐 당연히 앞으로 삼성그룹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로서 배당주들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대접을 받을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최근에는 가치주 스타일의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완만한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해 볼 때는요, 제 판단에서는 시장 주도주로서 이 가치주가 계속 강인다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이 과도한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두시고요. 그리고 가치주 스타일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더 회복되는 구간이 한 반기, 1년으로 치면 한 절반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본다면 포트 자체를 성장주와 가치주를 약간 섞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것이 둘 다 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둘 다 딱 그 기준,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네. 아무리 유명한 트렌드라 하더라도 그 트렌드 내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배제를 하시라는 거고. 그죠? 낙폭이 아무리 가다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실적이 빨리빨리 안 돌아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계속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저는 방향성이 나타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그동안 손실이 났다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마 이번 9월 중순 이후로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미 연준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셔서 주도주를 잘 따라 붙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장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이었습니다.